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이끌며 뛰어난 전략과 리더십으로 일본군을 물리치고 조선을 지켜냈습니다. 사실 장군은 일본군만 상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군을 향한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질투한 왕선조와 같이 전쟁터에서 힘모아 싸워도 힘들 판에 시기하던 원균, 많은 정치가들도 왜군보다 그를 더욱 더 괴롭혔습니다. 많은 난관을 이겨낸 그의 빛나는 업적과 불굴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내가 생각하는 4가지 정도만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을 위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예로 옥포해전, 적진포해전 등에서 장군이 적선을 전멸시키지 않고 몇 척을 남겨두던 것은 회로가 막힌 왜군이 백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옛부터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이 있듯이 해전 특성상 배를 모두 부순다고 해도 적군의 병사들까지 전멸시킬 수는 없어 그들이 주위 육지에 상륙하지 않고 적의 본진으로 후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부하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일본 장수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병사도 우리나라의 백성으로 생각하여 부하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의 면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기 전에 임금이 일본 수군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당시 임금의 명령을 따라 섣불리 공격을 감행한다면 승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온 심혈을 기울여 양성해온 수군을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뜨려 전 국토가 일본에 정복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일로서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불특정 일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그러한 위험까지 감수할 정도로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 포로를 고문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이것은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가한 일본 포로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 점입니다. 이러한 애민정신은 후세에 들어 베트남이나 이라크 파병에서의 우리 장병들의 해당 국가의 양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 군대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자력으로 해결했습니다. 농사꾼으로서 둔전을 일고수화장졸과 피난민의 생계를 보장하는가 하면 해로통행첩을 발행해 군자금을 마련했고 염전을 일고소금을 생산했습니다. 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시장에서 내다 파는 상거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명량대첩을 끝낸 다음날 난중일기에는 어해도에 이르니 피난선이 무려 300여 척이나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우리 수군이 크게 승리한 것을 알고 서로 다투어 치하하며 또 많은 양식을 말과 섬으로 가져와 군사들에게 주었습니다. 장군은 늘 부족한 군량미를 채울 방책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장군의 마카에서 군량을 관리하던 이온이란 20살 청년의 해로통행첩의 발행이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선박운 항쟁 같은 것으로 류성룡의 징비록에 다음과 같이 더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이 해로통행첩을 만들고 명령하기를 삼도 연해를 통행하는 모든 배는 공사선을 막론하고 통행첩 없이는 모두 간첩선으로 인정하여 처벌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박이나 선주의 신원을 조사하여 간첩과 해적 행위에 우려가 없는 자에게는 선박의 대소에 따라 큰 배 3섬, 중간 배 2섬, 작은 배 1섬의 곡식을 바치도록 하였다. 이때 피난민들은 모두 재물과 곡식을 배에 싣고 다녔기 때문에 쌀 바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았고 또한 이순신 수군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 없이 갖다 바쳤으니 10여일 동안에 무려 군량미 1만여 섬을 얻었다. 일본 군만 해도 군대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나 식량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이전 일본은 100여 년간의 내전으로 전문적인 용병들이 있었고 조선은 평화로운 시대를 지내오다 보니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할 이유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수입 중 일부는 세금으로 바쳐졌으니 이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오늘날의 군대와 자경단의 전투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군의 공격 패턴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병사들은 100여 년간의 내전으로 다져져 이미 병기화가 되어 있었고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은 장수급이 아닌 경우 농민들이 대부분인 평민들이 싸우게 되어 어른과 아이의 전투와 같이 대적할 수 없다는 점을 간파하셨습니다. 이는 용인 전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맙니다. 조선군은 급하게 구한 말 그대로 오합지졸 5에서 8만여 명의 군사와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본대 1000명과 부장인 와타나베 시치에모니 자녀 병력 600명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0일에서 50대 1로 말도 안 되는 전투였지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주하게 됩니다.
조선배는 무겁고 단단한 나무로 만든 해안선이 뻘로 이루어져 있던 탓에 바닥이 넓은 평저선인 판옥선이 주력 함선이었고, 일본배는 가벼운 삼나무로 만든 배의 바닥이 뾰족한 첨저선인 세기분해가 주력이었다. 평저선은 항해 속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제자리에서도 방향 전환이 가능한 이점이 있고, 첨저선은 항해 속도는 높일 수 있지만 빠른 방향 전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배의 형태입니다. 일본의 배는 함포의 반동을 버틸 만큼의 나무 강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포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여 안택선에서 함포를 매달아 운용하였으나 고정이 되지 않은 탓에 명중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본 배의 빠른 이점을 이용하여 빠르게 접근하여 배에 올라타 백병전으로 승부하는 형태로 해전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을 이미 해적들의 공격 패턴을 파악하여 조선 배의 유리함을 최대한 이용한 전술,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이전에 없던 적의 배가 아군의 배에 접근하기 전에 함포로 부숴버리는 전략을 개발했고, 휘하 장군과 병사들을 철저히 훈련시켜 이 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전략과 체계적인 훈련은 임진왜란 당시 큰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한산도에 있을 때 운주당을 짓고 부하들과 군사작전에 관한 의견 교환을 활발하게 했고, 병졸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는 소통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훌륭한 작전이라고 해도 휘하장수와 병졸들까지 작전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면 실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인 토론으로 완성도 높은 작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무과시험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임금으로부터 위임받기도 하여 신분이 낮더라도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병졸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해 일대의 물길에 밝은 어영담의 능력을 높이사 중용하였고, 이는 개전 초기에 연전연승하고 제해권을 장악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화포를 잘 다루던 정우는 함포를 사용한 이순신 함대의 전투력을 높이는 데에 한몫을 했으며, 태종 때 이미 제작했었다고 알려진 거북선도 군관이었던 나대용이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에 건의하여 개전 초기에 실전에 투입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정신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탄생 479주기를 맞이하여 내가 생각하는 이순신의 위대함이라는 주제로 4가지로 썰을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민족의 성웅이었던 이순신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